교과서 124쪽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 침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치사를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경제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항 직후의 열강의 경제 침탈, 그리고 이제 임오군란 이후의 경제 침탈, 그리고 청일 전쟁 이후의 이제 경제 침탈을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제목은 이제 열강의 경제 침탈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1894년 청일 전쟁까지 연표를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부터 요 임오군란까지를 우리가 이제 A 시기라고 보고, 임오군란부터 청일 전쟁까지를 B 시기, 그 다음에 청일 전쟁 이후를 이제 우리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A 시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A 시기와 B 시기의 열강의 경제 침탈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다 밑에다 써놨죠. A 시기와 B 시기의 열강의 경제 침탈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체결이 되죠. 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 개항을 통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 거점을 일본이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유로운 해안 측량권이 있었죠. 이것은 엄연한 주권 침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영사재판권이 있죠. 자, 이 영사재판권은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본국 영사가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일본의 법으로 처벌받는 권한이 되겠죠. 다른 말로 치외 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은 이것뿐만 아니라 2개의 부속 조약이 더 있다 그랬죠. 바로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는데 이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를 설정을 해줬죠. 바로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항장 심리는 우리가 간행이정이라는 말로 지난 시간에 어려운 말도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간행이정 심리 이내,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개항장에 그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거류지를 우리가 조개 또는 이제 거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항장 안에서는 당연히 일본 화폐를 통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이 있죠. 이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은 한마디로 3무라 그랬습니다. 3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일본 상품이 조선에 수입될 때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무관세죠. 그 다음에 일본의 배가 조선의 항구에 들어올 때 항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쌀과 콩과 소가죽 등, 특히 이제 쌀과 같은 양곡이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의 3무 조항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 바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바로 요 A 시기의 상황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A 시기의 상황은 당연히 거류지 무역이죠. 어쨌든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심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저기 그 서울 같은 내륙에 있는 조선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려면 자, 개항장 심리 밖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선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조선 상인들이 개항장에 있는 일본 상인과 내륙에 있는 바로 이제 조선의 백성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중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포구에 머물러 있는 상인을 이제 객주 또 그리고 여각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객주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이장저장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보부상이라 불렀죠. 따라서 요 A 시기는
이 객주와 보부상과 같은 조선 상인들이 바로 중개 매매를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조선 상인들은 A 시기에는 수입이 짭짤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A 시기의 특징은 약탈 무역입니다. 자, 이 일본이 조선에서 거의 뺏어먹는 무역을 했었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무제한 양곡 유출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고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이 되면 당연히 조선의 곡식 가격은 올라서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는 조선의 일부 지주는 곡식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기회도 되긴 하지만 일본 상인이 대량으로 곡물을 사들이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뺏어먹는 무역이다 해서 약탈 무역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A식의 두 번째 특징은 약탈 무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 미면 교환 체제라고 되어 있죠. 이 미는 쌀이고 면은 옷감, 즉 면직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A 시기에 일본이 조선에 팔아먹었던 물품은 대표적으로 면직물입니다. 바로 이 영국산, 당시 이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제도가 확립이 되죠. 그래서 그 영국산 면직물을 그 중국의 이제 광저우, 상하이 등지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조선에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이 쌀을 일본으로 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선에 팔아먹었던 이제 일본의 면직물은 영국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 자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면직물도 이렇게 일본산으로 90년대 이후에는 대체가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당연히 무관세 무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일 무역 규칙에 무관세가 있죠. 그래서 관세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그래서 요 A 시기 개항 초기에는 청과 조선의 무역 비중과 또 일본과 조선의 무역 비중 중 더 큰 것은 바로 일본과 조선 간의 무역 비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로 A 시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시기로 넘어가는 1882년의 이모군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모군란의 결과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준 나라는 청나라. 그리고 이제 이 청군의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명성황후 되겠죠.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이제 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진압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마젠창, 멜렌드로프와 같은 고문을 파견하고 청군이 그대로 주둔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나라는 이제 조선을 갈궈서 여기 보면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이 바다와 육지로 무역하는 장정이다. 바다로는 뭐 이미 무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륙이 이제 이 내륙 지방, 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은 양화진, 서울에 있죠.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얻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내륙 지방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내지 통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지 통상권을 이제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게 얻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일본과 관련된 거죠. 이 조선과 일본이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자, 이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또 이 일본 공사관 주변에 경비병이 주둔하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일본과 관계된 결과 두 번째는 바로 이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죠.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수호 조규인데 이 속약이라고 하는 거는 강화도 조약의 2탄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청나라 상인들한테만 내지 통상권을 주느냐? 우리한테도 달라. 그래서 이 조일수호 조규 속약은 자, 여기 개항 초기에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을 해놨는데 이걸 50리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자, 100리까지 늘리는 조약이죠. 자, 100리는 몇 킬로입니까?
40km죠. 여러분들 인천에서 서울까지가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에게도 뭘 준 겁니까? 일본 상인들한테도 내지 통상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수도인 한성에 들어와서 이 한성에 들어와서 직접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83년에는 자, 이 조선과 일본이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으로서 여기 보면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죠. 이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한 것이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바로 일본 상인이, 그러니까 청상인은 이제 이 일본 상인들이 이제 이 독점하고 있었던 A 시기에 상황을 벗어나서 B 시기에는 이제 조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니까 일본이 이제 이 조선과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는 건데, 여기 그 관세 부과하고 방공령은 조선이 일본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와 방공령은 얻어내고 일본에게는 결국 최혜국 대우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혜국 대우는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나라에게 최혜국 대우를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얻어내고 하나는 일본에게 줬다. 이게 이제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모군란 직후의 요 비시기에 열강의 경제 침탈의 내용을 요 밑에 선생님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자, 이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도 한성에 들어와 장사하고, 일본 상인도 자, 이 계양장이 뭡니까? 이 백리까지 늘어났으니까 일본 상인도 한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비시기의 특징, 청일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더라. 비시기는 청과 일본 간의 이 상인들의 상권 경쟁이 매우 심화되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요 A 시기에는 중개 매매를 하면서 조선의 객주와 보부상과 같은 조선 상인들이 수입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청일 양국의 상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객주와 보부상과 같은 조선 상인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조선의 상인들은 상회사를 조직해서 청일 양국의 상권 침탈에 대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관세 무역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A 시기에는 자, 관세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B 시기에는 자,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관세 자주권을 우리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B 시기에는 이제 이 청의 조선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영향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청과 조선의 무역 비중과 일본과 조선의 무역 비중이 굉장히 비슷해지죠. 그래서 청나라 45, 일본 55, 45 대 55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과의 무역 비중이 이제 높아져 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894년에 왜 조선과 이 뭡니까? 조선에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왜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조선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청나라, 정치적으로도 조선의 종주국임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뭡니까 이제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킨 거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고, 청일전쟁 직후에는 당연히 일본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 열강의 경제 침탈 부분은 A 시기와 요 B 시기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네모와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어요. 자, 이 A 시기의 특징이 여기다 밑줄을 선생님이 쳐놨습니다. 바로 외국 상인은 개항장 심리인에. 자, 그래서 거류지 무역 네모를 치고 요 A 시기에 객주 보부상 등과 같은 조선의 일부 중간 상인이 부를 축척 밑줄 치고요. 자, 일본 상인 동그라미 치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무관세죠. 그리고 매우 유리한 조건, 영사 재판권과 같은 그러한 이제 유리한 조건, 또 무제한 양공 유출과 같은 유리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약탈 무역이고 무관세 무역이고, 그리고 요건 이제 미면 교환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상인은 조선의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 팔고 쌀, 콩, 소가죽 등을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미면 교환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5조. 자, 이제 이 비시기의 상황이죠. 바로 이제 임오군란 직후에 조선거창은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 밑줄 치고, 자, 청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의 점포를 개설할 권리 네모. 자,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내지 통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1883년이죠. 바로 조선과 일본이 76년에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한 조일 통상장정을 맺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에서 두 개는 조선이 받고 하나는 일본에게 줬다 그랬죠. 받은 거 관세부가 방공령, 준 거 최혜국 대우를 주죠. 그래서 비시기는 청과 일본 상인이 경쟁적으로 한성에 들어와 장사. 이 청일 양국의 상인들의 상권 경쟁이 심화됐다. 그랬다가 청일전쟁 직전에는 이제 조선의 수입액에서 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83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네모치고 별표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37칙인데요. 자,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의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이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의 방공령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1889년도에 이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달 전에 통보받지를 못했다. 한 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실을 들어서 오히려 조선의 배상금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방공령을 이제 철회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1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은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요. 바로 여기 그 아관파천 1896년 직후에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 열강의 경제 침탈, 열강의 이권 침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특급 필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그냥 읽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특급 필기를 한 대로 또 선생님의 설명을 곁들여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열강의 이권 침탈 두 가지만 선생님이 두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1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요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바로 열강의 이권 침탈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 열강의 그 이권 침탈, 경제 침탈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부분은 바로 요 파란색 동그라미들입니다. 바로 여기 1번 있고, 여기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빨간색 동그라미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열강의 이권 침탈 1번, 요 지도에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번 열강의 경제 침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건데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기 요 지역, 선생님이 색칠한 요 지역이 앞에 있으니까 압록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으니까 두만강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그 다음에 이 두만강, 울릉도 유역의 산림체벌권을 가져간 나라는 바로 러시아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아관파천 바로 직후 1896년이 되겠는데요. 이 아관파천은 고종이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고종의 신변보호를 대가로 조선에 각종 이권을 요구를 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산림체벌권이라고 하는 이 이권을 침탈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왜 러시아에게만 이권을 주느냐? 우리도 달라 해서 이 조선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따가는데, 이때 이제 내세운 조항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죠. 최혜국 대우 조항을 내세워서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는 요 산림 체벌권,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이 울릉도는 이 울자가 울창할 울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울릉도 가면 정말 그 나무가 빽빽하게 이제 있죠. 그만큼 이제 나무 자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광 채굴권, 이제 광산 채굴권이죠. 광산 채굴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지금 그 평안도 운산에 운산 금광 채굴권을 따낸 나라는 미국이죠. 여러분들 이 미국이 운산 금광을 채굴하면서 금이 쏟아져 나오니까 조선인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 노타치 해서 이 운산 금광이 노다지 금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에 당연 금광 채굴권은 독일이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충남 천안에 있는 직산에 직산 금광 채굴권은 일본이 가져갔죠. 그리고 요 한성에 전등, 전하, 전차 부설권은 이제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줄이 있죠. 바로 철도 부설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철도 부설권은 전부 다 누가 다 가져갔다? 일본이죠. 그래서 이 철도는 완전 개통 연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여기 바로 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바로 경인선 철도 1900년 완전 개통이죠. 처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일본이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요 서울에서 요 부산 바로 경부선 철도죠. 경부선 철도 완전 개통은 1905년. 바로 이제 일본이 이 부설권을 따낸 거죠. 그다음에 요 서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의주입니다. 경의선 철도는 1906년에 완전 개통인데 처음에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일본이 넘겨봤죠. 그리고 1914년에 바로 이제 요거 요 서울에서 원산 경원선 철도는 1914년 완전 개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부설권은 바로 일본이 전부 다 획득을 했었다. 특히 이제 이 1905년에 완전 개통된 경부선 철도는 자,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죠. 바로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자, 이 일본의 이 군인들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바로 경부선 철도를 이 건설을 했다. 그래서 이 철도는 이제 이 부정적인 좀 측면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어떤 그 침략 도구로 이용이 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을 하던 그 우리 그 의병들이 바로 철도를 파괴하기도 하다가 또 잡혀서 처형당한 장면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일본의 금융 지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1904년에 그 1차 한일 협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대한제국 정부에 이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을 파견하는 고문 정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파견됐던 일본 놈이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친일파 미국인이 바로 스티븐스였죠. 바로 우리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바로 그
페리구드에서 사살한 그 스티븐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정검으로 왔던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1905년에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은 한마디로 대한제국의 화폐를 일본 화폐로 홀라당 바꿔버리는 거죠. 자, 대한제국 화폐는 이제 그동안에 바로 이제 이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이제 많았는데, 요걸,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바로 일본 돈, 제1은행권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하는 거죠. 대한제국의 화폐인 요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교환할 때, 이 일본 놈들이 이 백동화의 구리의 함량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백동화라고 하는 대한제국 화폐는 지금의 그 화폐보다는 완전히 못한 건 사실이죠. 이 구리의 함량이 균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일본 놈들이 알고 바로 이 백동화를 구리의 함량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갑종 백동화는 그대로 이제 이전 오리로 값어치를 쳐주고, 을종은 1전, 그러니까 이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의 함량이 미달되는 병종 화폐 백동화는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죠. 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백동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많은 조선의 이제 대한제국의 상공업자들이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일본 놈들은 이 화폐 정리 사업의 소식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백동화를 미리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사거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피해를 받지 않았고, 이 정보가 늦은 조선의 상인들과 백성들만 결국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런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었던 이 메가타라는 놈은 이 대한제국 정부에 자꾸 돈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차관을 좀 빌릴 것을 자꾸 강요를 하죠. 니네 도로 놔야지, 니네 항만 건설해야지, 니네 철도 놔야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이 되면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빚진 돈이 바로 1,300만 원이죠. 이 1,300만 원은 지금으로 보면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대한제국 1년 세입과 버금가는 금액이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로 이 차관, 이 1,300만 원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모금을 해서 이제 갚아서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1907년에 이게 국채부상운동이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그 전라도 등 많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했고, 특히 이제 러일전쟁 중과 그 직후에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약탈하고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1904년에 러일전쟁 일으켜 놓고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대한제국 정보를 갈고서 맺은 조약이 한일의정서잖아요. 그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군 목적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1904년에는 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여기 보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죠.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보안회가 되겠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얘기죠. 또 한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안회하고 세트로 알아둬야 될 회사,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주장했던 회사가 바로 농광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1905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외교권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이런 그 압박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의 토지를 강탈하게 되는 거고 1908년에는 일본이 바로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토지 회사를 세워서 그 대한제국으로부터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팔거나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에게 또 이거를 소작을 시켜서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닦아 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교과서에 우리가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6쪽이죠. 126쪽에 첫 번째 줄 악원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 그러니까 악원파천 직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심화되죠. 요 시기에 이제 등장했던 바로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한제국도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요 지도는 아까 선생님이 특급 필기에서 좀 더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본은 자 철도부설권을 독식했다. 철도부설권은 모두 일본에게 넘어갔다. 이건 뭐 특별히 밑줄을 치지 않겠습니다. 자,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정고문이 된 메가타 밑줄 1905년이죠. 화폐정리사업 네모.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동화와 구화폐는 자, 제1은행권으로 교환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냥 조선의 화폐인 대한제국의 화폐인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놓고 오른쪽에 있는 화폐정리사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일본의 토지 약탈이죠. 러일 전쟁 직후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토지를 약탈했다. 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 보안회죠. 자, 그리고 일본이 1908년에 설립한 토지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